안녕하세요. 경제지식 네트워크의 이명재입니다. 이병태입니다. 네, 오늘은 칼럼 토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루어볼 칼럼은 자유시장 경제와 복지국가의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교수님, 자유시장 경제와 복지국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제 이 컬럼은 정말 대한민국 오늘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이제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개인이 벌어들인 재산권을 잘 지켜주고 뭐 이런 사회를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빈부격차가 확대되니까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국가 또는 사회가 얼마만큼 복지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느냐 하는 복지국가에 대한 염원이 커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종종 많이들 우리가 북구 유럽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죠. 복지국가가 돼야 행복하고 복지국가가 돼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고 뭐 양극화도 해소할 수 있고 이런 희망으로 우리 사회에서 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 정부가 그 포용 성장, 양극화 해소, 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국가가 삶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상당히 오래전에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그 부활을 시켰거든요. 그게 이제 복지국가 지향을 되게 지금 강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자유 경쟁의 원칙에 의해서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경제가 자유시장 경제고, 그리고 복지국가 같은 경우는 국민 전체의 복지를 증진하고 확보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국가. 복지국가를 쉽게 정의를 하면 정부가 돈을 뺏어서 남한테 많이 쓰는 거예요. 재분배. 거죠. 그게 가장 쉬운 정의예요. 밀턴 프리만이 돈을 쓰는 거에 네 가지 정의를 했거든요. 자기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시장 경제죠. 내가 벌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거. 그러면 어떻게 써요? 아껴서 쓰고 내가 제일 행복한 데다가 열심히 쓰겠죠. 그다음에 내 돈을 남을 위해서 쓰는 거가 있어요. 이게 대개는 기부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내 돈을 남한테 주는 거니까 아끼겠죠. 무냐고 막 주진 않죠. 근데 쓰는 거는 뭐에다 쓸까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의 돈을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경우가 가능하나? 남의 돈을 나를 위해서. 내 돈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세금. 세금은 남의 돈을 남한테 쓰는 거거든요. 남의 돈을 뺏어서 남한테 쓰게 해주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게 이제 세금인데, 우선은 도둑질이 그런 거죠. 도둑질. 남의 돈을 가져다가 내가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회사에서 배임 횡령했다 그러면 그게 회사 돈인데 내 돈처럼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대부분 불법이에요. 불법. 그다음에 이제 뭐 용돈 받은 아들이 쓰는 거, 용돈을 줬으니까 그때부터 내 돈인데, 그걸 이제 아빠 몰래 갖다 쓰면 이제 남의 돈을 내 돈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나쁜 경우가 뭐냐면 남의 돈을 남한테 쓰게 하는 거예요. 보면 이제 공무원들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인들이 오늘도 제가 엊그제 좀 우울했는데 정부가 택시를 월급제로 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카풀이나 타타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정부가 세금으로 택시 면허를 사가지고 그쪽에다 거저 빌려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근데 왜 굳이 택시 기사들한테만 그런 혜택을 줘야 되죠? 민간 사업자였는데 사실상 공무원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세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기 돈 같으면 만약에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자기 돈이면 그렇게 쓰냐는 거예요, 그죠? 안 쓰죠. 안 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왜 그러냐면 자기한테 표가 되면 사실은 매수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배임이고 횡령이에요. 정치인들의 타락이라고. 근데 그걸 정치라는 이름으로 또는 복지라는 이름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누구도 뭐 자동차 사고 나서 아주 어린애들이 고아가 됐다. 그거를 사회나 이웃이 돌보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가족 중에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장애가 갑자기 왔다, 환자가 됐다 그러면 가난한 나라는 도와줄 능력이 없지만 우리처럼 부가 올라가면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지는 원래 산업혁명 초기에 생기면서 경제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 또 갖고 있지 못한 사람, 돈을 벌 수 없는 신체적
그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조, 뭐 늙어서 그렇든지 아파서 그렇든지 아니면 뭐 어려서 그렇든지 그걸로 생겼는데 그러니까 한번 시작하고 나니까 이제 점점 늘어나서 멀쩡한 사람도 다 달라고 그러는 거니 청년순학 뭐 이런 게 그게 이제 복지국가의 위험이거든요. 예. 네, 이게 뭐 복지국가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훨씬 이해하기 쉬워졌고요. 그럼 혹시 영화 기생충은 보셨나요? 보진 못했고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예. 네, 이 칼럼 앞부분에 예. 이 영화가 등장하거든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한 가난한 가족이 훨씬 부유한 가족에게 스며들어서 기생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이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비판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잡은 키워드는 자본주의, 양극화, 부의 대물림, 그리고 복지국가입니다. 그런 시각은 네. 그 평등주의자들 영원히 안 없어지는 시각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계급으로 갈라져 가지고 간극이 벌어진다, 계속 벌어진다라고 보는 사람의 가장 그걸 이론화한 사람은 칼 막스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러니까 그 기생충이 깔고 있는 사상은 마르크스주의죠, 그죠? 예, 네. 예,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스웨덴 가서 우리가 미국의 발전 모델을 따라 했더니 네. 고도 성장을 했는데 양극화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마치 미국의 자본시장을 했더니 양극화가 돼 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그 어느 사회든 빈부격차는 있게 되고 네. 자유시장 경제는 부를 빨리 키우기 때문에 네. 혁신적인 사람들은 빨리 부자가 되고 덜 네. 혁신적인 사람들은 천천히 부자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격차는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실제는 자본주의 아닌 경제에 비해서 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훨씬 부의 격차가 적어요. 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게 양극화란 말은 정말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양극화는 가난한 사람이 여기 하나 모여 있고 부자 있고 가운데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양극단에 두 개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부의 그 소득 분포를 보면 다 정규 분포로 이게 하나인데 가운데 불룩하고 부자도 아주 적고 가난한 사람도 적은 게 대부분의 정상적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 부자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걸 양극화라고 그러면 안 되죠. 대부분 중산층은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양극화란 말은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극심한 양극화라고 스웨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극심한 양극화다. 근데 이거는 대부분은 이제 안 맞는 말이고 네. 그러니까 격차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네. 소득 격차가 늘어나면 나쁜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다 소득이 올라가면 네. 차이도 그만큼 커지잖아요. 그지? 네. 그래서 차이 커져지면 다 부자가 되는 게 시장 경제인데 그거를 자꾸 차이가 커졌다고 양극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의 장점은 그거거든요. 다 키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격차 벌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익부 그리고 빈익부로 같이 올라간다. 네, 그렇게 양극화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양극화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꾸 빈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얼마나 60년대 가난하게 살았는지 네. 기억들을 못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럴 때인데 그 쌀밥은 명절 때 하고 제삿날 뺏기 먹어본 적이 없어요. 생일날하고. 네. 그러니까 용어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소득 격차를 또 격차라고 안 그러고 불평등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득 불평등. 네. 그럼 불평등 그럼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격차가 나쁜 거냐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격차가 있다고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이 네. 벌어서 열심히 하고 더 일 많이 한 사람들이 네. 더 많이 버는 거에 대해서 그게 나쁜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양극화라는 말은 네. 그래서 아주 위험한 말이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아주 그 경제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면 그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그래놓고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럴 네. 때는 이제 뭐 빈익빈이 일어나요. 네. 지금 지난해 17년 대비 2018년에 보면 네. 5분위로 나눴을 때 1분위, 2분위, 3분위 하위 60%의 가계소득이 다 전보다 줄었거든. 네.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가계가 더 가난해진 거지. 쓸 돈이 줄었으니까. 양극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제 키워드인데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이게 부의 대물림 같은 경우도 나쁜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부의 대물림이 나쁜 게 아니고 네. 가난의 대물림이 나쁜 거예요. 가난의 대물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자꾸 착각을 해.
본인이 부의 대물림이 나쁘다 그러면 이걸 인정해야 돼. 내가 돈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네. 그리고 내 자식은 그걸 누리면 안 돼. 그걸 동의하겠냐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의 부의 대물림은 당연한 거고 네. 남의 부의 대물림은 나쁜 거다. 이러면 안 되죠. 네, 안 그죠? 되죠. 안 네. 되죠. 돈은 이제 우리가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크게 다른데 네. 사실은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네. 되게 특이해요. 포유동물 중에서 엄마, 아빠, 새끼가 계속 같이 사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가족이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거를 네. 아빠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자기만 잘 먹고 살라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니잖아. 아니죠. 이제 가족이 같이 가족을 잘 위해서. 먹고 사는 거지. 그 부의 대물림이라는 건 바로 가족 구성원들이 사랑으로 벌어들인 거를 가족 간에 나누는 거거든. 네. 근데 내가 죽었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다가 죽었어. 네. 그럼 여기 처자식들이 있어.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뺏어가면 부가 대물림 안 되는 거지. 안 되죠. 그거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나? 없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본능적인 가족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죠? 특히 사랑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게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건 우리 본능이에요. 근데 이제 뭐가 나쁘다는 거냐면 가난을 대물림하면 불행한 거죠. 네. 그래서 부의 대물림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가난을 대물림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난을 대물림하는 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지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저 부자가 저 사람이 이웃집이 일 열심히 해서 자기 자식들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준 게 네. 내가 가난하고 내 자식이 가난한 거의 원인이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샘 때문에. 부자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고 불행하기 때문에 스타팅 포인트가 다르다. 근데 그거는 역사적으로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말 있죠. 네. 그죠? 그 옆집 부자인 거하고 내가 못 사는 거하고 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네. 그 사실은 부자 동네에 가서 사는 게 좋아. 부자들은 어떻게 돈 버는 것도 있고 부자들은 다른 돈 버는데 바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인테리어도 시키고 애들 베이비시터도 시키고 과외도 네. 시키고 정원 가꾸는 것도 남한테 시켜주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부자 동네가 일자리가 많죠. 많고 네. 커피값을 받아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 네. 그래서 이제 그 가난이 대물림되는 게 어떤 거냐? 대개는 신분이나 교육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아주 구조적인 차별이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우리 과거처럼 여자들은 관리직에 쓰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 불평등이죠. 불평등이고 어느 지역에 태어났기 때문에 네. 어느 인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아서 못 된다. 네. 그러면 이제 가난이 구조화될 수가 있죠. 네. 뭐 연기자의 자식들이 보면 또 연예인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네. 두 가지예요. 네트워크 있다는 거하고 네. 아예 재능이 유전자가 그렇겠지, 그지? 끼가 있는 집 자식들이 끼가 있게 태어나겠지. 그래서 스포츠 경제학에 이런 게 있어요. 남북 전쟁 끝나고 네. 미국 남부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됐잖아. 네. 종은 엄청 가치가 있는 재산이었거든. 네. 그러니까 그걸 다 그냥 무료로 해방시켰다는 얘기는 사회가 어떤 집안에 부를 다 뺏은 거하고 동일한 효과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세로 많이 가져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네.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 노예를 뒀던 집안하고 노예가 안 뒀던 집안 자식들이 있잖아. 노예 뺏긴 집안 자식들하고 노예 없었던 집안 자식하고 평등해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한 세대 끝나고 한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노예를 가지고 있던 집 자식들이 여전히 더 잘 살아. 네. 왜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는 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네. 하나는 노예를 잇던 집들이 어떤 집이냐면 상류층이잖아. 네. 그러니까 노예는 없어졌지만 상류층끼리 네트워크가 더 크니까 네. 그 사람들이 좋은 사업하고 이럴 때 큰 농장을 하고 있는 집의 자식 네. 뭐 그러면 서로 돈 빌리고 뭐 이런 것도 쉬울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네트워크 효과가 있기도 하고 또 사실은 돈을 잘 번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더 재능 있는 사람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재능 있는 사람의 자식들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죠. 사람들이 부를 측정하는 요인은 상당히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많죠. 노력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네. 그리고 부모의 재산만 가지고가 절대 안 되는 거야, 그지?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재산도 없었고 네. 학력도 없었거든. 시골에 살았으니까 네트워크도 없잖아, 그지? 쉽게
얘기하면 사회 이동성이라는 게 뭐냐면 가난한 데 살던 사람이 나중에 그 제일 가난한 계층으로 자식이 남아있냐는 거잖아요. 근데 네. 다 올라간다 그러면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죠? 네. 내가 다 올라간다면 누군가는 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다시 순서를 잡는 거니까, 그지? 네. 예, 그래서 사회 이동성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야 돼. 그게 과연 좋은 거냐. 그러니까 이 자꾸 이렇게 상대적인 순위를 자꾸 의식하면 그렇게 되는데 네. 가난하지만 1,000만 원 벌었었는데 뭐 3,000만 원 벌으면 네. 그리고 나는 5,000만 원 벌었는데 1억 벌이면 순서는 안 바뀌지. 순위는 안 바뀌죠. 그러니까 사회 이동성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본인은 부유해졌으니까 전에보다 훨씬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차도 쓸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 3,000만 원 벌었을 때하고 1년에 6, 6천 원 받았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조금 다르잖아요. 그지? 여유롭죠. 예, 그래서 자꾸 사회 이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옆집에 땅 사면 배 아프다 이런 상대적 비교에 자꾸 집착하는 거거든요. 네. 상대적 비교에 집착하면 1등 하는 사람만 행복해.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건 대학도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하나로 획일적인 문화는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려면 축구 잘하는 손흥민 너무 부럽잖아. 네. 그 수능 성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네. 그런데 두 개 다 잘하기는 엄청 힘들잖아, 그지? 맞아요. 명재는 운동 잘하나? 열심히 노력했으면 손흥민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잘했어도 그 정도까지는 전혀 아닐 어려웠을 거라고 것 해. 같아요. 예. 네트워킹 잘하는 거로도 돈 잘 버는 사람이 있어. 네. 어떤 사람 네일 아트 하면서도 행복해 하잖아. 그래서 다양한 기준으로 다양한 기회를 주고 다양한 가치를 자꾸 해서 네. 자기가 잘하고 잘할 수 있고 자기가 즐거운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로 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다양성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왜 규제를 없애야 되냐? 네. 다양한 선택을 주라는 거거든. 네. 그리고 자기 소질이나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게 교육이거든요. 꼭 네. 수학, 영수를 잘하는 게 교육 아니잖아요.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야 이제 사회 이동성이 네.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걸 가지고 부모, 자식의 간에 뭐 재산이 부모의 교육이 없냐 이거로 보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복지와 평등보다 우선을 함으로써 그렇게 해야지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고 또 국가의 부 또한 그로 인해서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한 게 뭐냐면 60년대는 우리가 지금 꿈꾸는 세상도 상상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헌법을 개정해가서 독재를 한 가지 욕 많이 얻어먹잖아요. 네. 근데 유신을 하면서 내걸었던 국가 비전이 뭐냐면 야 나한테 권력을 좀 몰아주면 경제 개발을 더하면 어느 순간은 우리나라에 1,000불 소득 100억 불 수출 국가가 된다는 거였어요. 네. 국민소득 1인당 1,000불 되는 게 꿈과 같은 비전이었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뭐 1,000불이 아니라 3만 불 국가가 됐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우리가 축적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잖아요. 근데 1,000불일 때는 복지국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불가능하죠. 다 가난하니까 부자들한테 뺏어 줄 수가 없잖아요. 네. 왜냐면 부자들도 하루 세 끼 먹기 살기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복지국가는 사실 부자가 됐을 때 네. 할 수 있는 사치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감사를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소위 생산적 복지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네. 대부분의 나라가 아주 윤리의식이 뛰어나고 연대의식이 뛰어나고 이런 나라가 아닐 때 복지를 확대하고 나면 네. 대려 복지가 타락 그리고 네. 복지에 빠져가지고 노력을 안 하다 보면 그냥 계속 하층민으로 사는 거죠. 그냥 뭐 100만 원, 150만 원, 요즘에 이제 최저임금이니까 뭐 네. 140만 원 이렇게 번다고 칩시다. 네. 그런데 거기서 경력을 쌓아서 정규직이 되고 인정을 받아서 막 이렇게 노력을 해서 보니까 저 사람 저 기술이 있어서 돈을 잘 버는구나. 네. 나는 지금 그냥 식당에서 서빙만 하고 있는데 거기 셰프는 또는 소믈리에는 와인을 잘 알아서 네. 팁도 더 많이 받는구나. 그러면 그런 공부를 하면 더 올라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연대 의식이 없으면 그리스 같은 데서는 네. 실업이 되고 나면 일할 때 90% 실업수당을 준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윤리의식이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고용주한테 가서 뇌물을 줘. 나를 해고하는 형식으로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네. 그럼 뭘 해? 실업수당을 받을 수가 있잖아. 그럼 이제 사업주도 좋잖아. 뇌물 받고 얘 내보내고 딴 사람 뽑으면 되니까 네. 더 싸게 뽑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인구가 큰 나라는 다양한 민족이 있고 연대의식이 약하고 투명한 법이 안 지켜지는 그런 문화가 있는 나라들은 복지를 하면 되게 힘들어요. 이 복지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네. 생산적 복지로 남아있나에 대한 고민을 우리 사회가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아직 대기업이 많지 않고 네. 영세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세금 내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복지를 보편적으로 하려면 보편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 다. 우리 지금 그 조세 제도나 소득 구조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저 대형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비중이 네. 전체 근로자 한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세금을 매년 낼 수 있는 베이스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자의 거의 반이 세금을 안 내는 사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생각 안 하고 자꾸 막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과도한 복지의 수요를 너무 키워서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지불 능력이 어디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주 신중히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치인들은 안 그렇죠. 당장 당선되고 권력 잡는 게 최우선이지. 네. 10년 후, 20년 걱정하는 국회의원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도 아무도 없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10년 후에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든지 자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깨어 있어야 돼요. 네네. 다음 세대가 이 강탈을 안 당하려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에 제 생각을 얘기를 하자면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시민의식과 그 수준이 높아졌을 때 비로소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끝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 말씀 있을까요? 우리가 복지는 돈 내는 사람 아니면 다 좋죠. 근데 공짜가 제일 비싼 거거든요. 왜 아까 얘기한 그 효율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원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아껴서 쓰고 네. 행복을 위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써야 되는데 고민 안 하고 그냥 표를 받기 위해서 막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원이 파괴되고 비효율적으로 쓰게 되고 네. 거저 먹고 뭐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의존적인 사람만 많아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장기적으로 보느냐, 네. 또 이 지속 가능성을 보느냐 이러려면 상당히 냉정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불행히도 지금 정치권이나 사회 분위기는 그렇게 냉정하지 않아서 네. 그런데 진짜 걱정해야 될 거는 청년들이 좀 이 복지국가 환상에서 선동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의 칼럼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 다음에 또 만나요. 예,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